반갑습니다. 애프터마켓 진행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변동성은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료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라는 격언이 생각나는 하루입니다. 양시장 모두 온도차가 굉장히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시장에서 우리는 어느 곳에 주안점을 보고 봐야 할지 저희 애프터마켓과 함께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가시죠. 마감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시장 모두 이렇게 온도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 덕분에 0.62% 상승하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 줬습니다. 2628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힘이 좀 뒤로 갈수록 또 빠지는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0.96% 하락세를 보이면서 738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환율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여전히 1450선이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0.16전 하락세를 보이면서 1452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연결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3거래일 동안 굉장히 데칼코마니를 그려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이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코스닥에서는 이 삼성전자에 오롯이 쏠린 코스피 이 메이저 주체들을 여전히 뺏긴 모습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 모두 팔자세를 강하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우리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은 초록불, 하락은 빨간불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는 겨울에 굉장히 반도체를 많이 비유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이전에는 메모리 겨울은 항상 마지막에 웃는다, 그리고 겨울이 곧 닥친다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이 반도체 시장에 겨울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아주 멋진 보고서를 내줬습니다. Looking Beyond the Valley, 계곡 너머를 바라보며 라면서 강하게 반도체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드러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나란히 이렇게 상승 흐름 기조를 가지고 와줬습니다. 평가에 변화가 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낸드 플래시 가격이 이 감산 효과로 반등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디램 현물 가격 역시도 중국의 AI 설비 투자, 그리고 관세 전에 구매 수요 등으로 오르고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 흐름을 가지고 와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59,000원 선 이 저항 라인의 테스트를 여전히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고 또 저항선에 부딪히면서 오늘 다시금 시도를 해줬는데 오늘 역시도 59,000원 선을 뚫지는 못하는 모습을 그려나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IB들이 이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주가 목표 상향 리포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좀 시큰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발 호재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이끌어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은 바이오주들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흐름 가지고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와 방산 쪽으로 수급이 좀 몰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로봇주에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 이슈로 이 시장이 좀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투심을 좀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터주들 오늘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SM이 실적 이 주가가 굉장히 기대감 가득한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SM은 여전히 오르고 거기에다가 이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참 중요하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게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하락세를 면치는 못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우리 시장의 흐름들은 저희 애프터마켓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김태훈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의 좀 주총이 있었던 날인데요. 이런 날이 가장 1년 중에 가장 흔치 않은 날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주총에서 나온 말들 때문에 시장이 많이 흔들림이 있었고, 이런 날은 또 인생 살다 보면 이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들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같이 이제 의미 있는 날에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쁜데요.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을 좀 읽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장중, 장전 모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링크가 뜰 텐데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이라고 검색하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파트너님께서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한데요. 마감 시장 상황 정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주부터 해서 삼성전자가 시장을 모두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주총날이 됐죠. 그리고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이 코스피가 거의 1%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우리 코스피가 달라졌어요, 아닌가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삼성전자 주총날을 타깃으로 해서 외국인도 기관 투자가도 계속 삼성전자 주식 사주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거의 6만 원 코멘트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말 그대로 올해 1년 동안 삼성전자가 5만 원대 초반까지 주가가 폭락했던 그 불만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또 주총은 그래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굉장히 짧게 끝났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주총 때 아마 한 3시간, 4시간에서 삼성전자의 주총은 마라톤 주총으로 유명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막판에 좀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줘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때문에 이 HBM이나 CX나 관련된 반도체 주도 전부가 모두 좀 훈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반도체가 우리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 시장에서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약세였는데 방산주는 그래도 빨간불 켰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 중국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엔터주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K-컨텐츠주 관련해서 CJ EN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그런 종목들이 올라줬고, 엔터주로는 하이브, SM, YC엔터 같은 것도 또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로는 시프트하고 데이브 시스터즈 이런 종목들도 올라줬고요. 그다음에 화장품주로는 토니모리, LG생활건강 이런 것들이 좀 올라줬습니다. 이게 모두 중국 쪽 관련된 중국 한알령이 풀리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요. 오늘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제일 중요했던 건 한국거래소에서 드디어 공매도에 대한 이런 시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D-13일 남겨두고 한 건데요. 3월 31일 이후로는 이제 공매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주가가 오른 종목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13일밖에 남지 않았다 보니까 시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좀 올라와 있는 상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좀 시장을 자세하게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섹터별로 좀 정리를 해주셨다라고 들었는데, 첫 번째로는 강세 섹터 어떤 걸 가지고 오셨을까요? 역시나 이제 반도체 쪽에서 보셔야 되는데요. 네. 돈을 버는 또 돈이 몰려가는 쪽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건 반도체 중에서 HBM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고,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라고 불리면서도 이 SK하이닉스보다는 형편없는 실적을 보였죠.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가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욕을 먹기도 했고, 이번 주총에서도 주주들한테 욕을 먹을 뻔했지만 그래도 막판에 일주일 정도 올라주면서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고 아주 컴팩트하게 딱 1부, 2부에서 한 2시간, 3시간 만에 끝난 것 같습니다. 이 HBM 관련주들은 왜 중요하냐면, 요번에 미국에서 열리는 이 엔비디아의 GTC인가요? GTC 2025에서 이 삼성전자의 HBM3E에 대한 양산 승인이 날 거다라는 말들이 있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삼성전자가 이 HBM3를 양산하지 못함으로써, 즉 엔비디아 향으로 양산하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삼성전자가 HBM3라는 한 4세대에 멈춰버린 겁니다. SK하이닉스는 8단을 넘어서 이제 12단 쪽으로 넘어가는데 HBM3라는 5세대 이 HBM을 양산을 하고 있고요. 거의 독점을 하고 있죠, 엔비디아 향으로. 근데 삼성전자가 HBM3에 머물다 보니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체들이 삼성전자에 목을 매근 업체들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 전체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HBM4라고 해가지고 이 6세대로 넘어갈 때는 삼성전자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오늘 주총에서 사장 이하 그 경영진들이 총출동해서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저께 뭐 이재용 회장도 그 사직생이라고 아주 심하게 이 반도체 임원들이나 이쪽을 좀 질타를 했는데요. 그런 게 효과가 좀 나올지는 앞으로 두고 보셔야겠지만 이 HBM 관련주들이 향후 우리 시장에서 이제는 삼성전자도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그 반도체 쪽 관련주들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이 디스플레이 쪽의 재료인 감광핵이나 이런 소재들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DI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후공정의 검사 장비를 만드는데 이 업체는 자회사가 디지털 프론티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통해서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HBM3E에 대한 검사 장비를 이미 납품을 했고 그 경험을 토대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PSK 같은 경우도 반도체 전공정, 이거는 후공정이 아니라 전공정에서 웨이퍼에 대한 검사 장비인데 이쪽은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가 거의 전적으로 한 90% 정도를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PSK가 그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재료 장비를 납품을 하면서 이 시장을 또 그 수익을 키워갈 거고요. 이런 HBM 관련된 종목들을 주의 있게 봐주셔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방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주총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셨는데 보통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또 해줄지가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그 HBM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실수하시는 게 HBM 하면 전문 용어로 막 후벼 파면서 이 반도체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가 돼야 되고 파는데요. 우리들은 그런 게 하게 되긴 하죠. 공부를 하는데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HBM이라는 반도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잘 팔아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줄지 아니면 잘 팔아서 기업 가치를 키워서 우리들에게 주가 상승이라는 그 베네핏을 줄지 이걸 찾아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삼성전자 연구원도 아니고 삼성전자 엔지니어도 아닙니다. 그런 쪽에 너무 깊이 있게 파고드시지 마시고 이 HBM 반도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장사를 하는지 삼성전자가 왜 HBM3밖에 못 만들어서 이거를 AMD라는 데 납품을 하고 그 엔비디아라는 세계 시장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에 납품을 못 해왔는지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나빴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되지 여러분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가 엔지니어야 되는 것처럼 HBM이 뭐 수직으로 D램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이 HBM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D램 시장은 세계 1위 업체로 해왔지만 HBM에서만큼은 SK하이닉스에게 주도권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만 봐도 SK하이닉스 실적이 엄청 좋죠. 삼성전자 비교해서도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삼성전자가 이렇게 실적이 부진해진 이유가 바로 HBM의 가장 큰 고객인 엔비디아를 놓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8단 HBM3에 대해서 양산 승인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주총에서 나온 말은 2분기 때, 빠르면 2분기, 늦어도 하반기 때는 HBM3에 대해서 엔비디아 향으로 납품을 시작할 것 같다라는 삼성전자 사장단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말 뜻은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HBM3라는 5세대 HBM의 시장에 뛰어들었고 여기서 우리 기업들, 그 밑에 딸려있는 식구들이죠. 그 반도체 관련된 장비나 소재나 이 업체들도 다 함께 삼성전자의 공급망에 같이 들어가면서 여기서 실적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도체 시장을 봐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요. 지금 이제 HBM 관련주들의 이 주가 상승 같은 것이 좀 과열된 거는 아닌지, 이 현재 적정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SK 하이닉스는 이미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독점으로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그 식구들이 있죠. 이제 공급망 속에. 네. 삼성전자는 말 그대로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해서 AMD라는 전체 시장의 한 20%를 갖고 있는 거기에 납품을 해왔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HBM3라는 4세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HBM3는 주로 중국에 납품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이 견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좀 낮은 그 단계의 HBM을 갖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중국이 뭐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딥시크 충격을 준 것처럼 네. 이런 낮은 단계에 어쩌면 좀 그 전 세대의 이 슈퍼컴퓨터가 인공지능을 갖고 이런 그 AI 모델을 뭐 오픈 AI 거만큼의 그걸 만들어내는 건 대단한 거죠. 그게 삼성전자 HBM3가 그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이 삼성전자가 실적이 왜 부진했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HBM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 앞으로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포지션을 가져가고 내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함께 해봤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섹터는 어떤 것을 가지고 오셨는지가 궁금하네요. 변호사님. 이거는 또 넥스트 HBM입니다. 아. CLX라는 건데요. CXL이라는 건데 네. 이 CXL 이 반도체는 아직 양산을 타지 않고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HBM은 D램 반도체를 적층, 위로 쌓는, 수직으로 쌓아가는 거였고 네. 이 CLX 반도체는 옆으로 퍼지는 겁니다. 그런데 적층을 하다 보니 이 적층한 곳에서 열이 발생해요. AI 반도체도 말 그대로 그 연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열이 나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D램 반도체인 이 HBM마저 열이 나니까 말 그대로 이 그 AI 반도체라는 그 블랙웰이라는 이 그 엔비디아가 만든 AI 반도체는 말 그대로 발열 덩어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발열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말들이 많았죠. 근데 결국은 여기다가 액침 냉각이라고 물을 쏘요. 그러니까 물이 아니죠. 정확히 기름입니다. 그 안에 넣어보기도 하고 또 뭐 유리기판 같은 것도 해보고 하는데 유리기판도 이번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 유리기판도 우리나라가 만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뭘 하든 기승전 한국이에요. 네. 이쪽은 반도체는 한국 업체들이 똑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시작했고 기술적으로 중국이 쫓아오더라도 이 부분은 초격차를 갖고 따라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분야가 이 반도체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LX라고 D램을 옆으로 퍼지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CLX는 옆으로 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HBM은 위로 쌓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CLX는 올 하반기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양산을 할 겁니다. CXL 관련주라고 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이 CXL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그 기술 장비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말 그대로 하반기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양산을 한다면 그 전에 파일럿 라인을 지금 만들어서 돌려봐야 돼요. 그래야 하반기에 수율을 조기에 달성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생산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장비 업체들 중에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요구하는 CXL 3.1 버전 수준의 이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은 삼성전자나 SK의 이 공급망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로 납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CXL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 TLB 같은 경우 중 CXL 메모리 모듈인 PCB를 개발한 업체입니다. 근데 이 업체는 그 대덕전자에서 분사한 회사예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PCB에서는 기술력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네오셈이라는 업체는 CXL 반도체를 검사하는 장비를 개발한 회사예요. 그리고 이미 이 CXL 반도체가 초기형 버전 1부터 1.0부터 2.0까지는 이미 검사 장비를 만들어서 다 검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양산 모델인 CXL 3.1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중에 검사 장비를 완성시킬 예정입니다. 완성이 되면 그게 바로 그 양산 라인에 투입될 모델이죠. 그리고 세 번째 YC는 이 부분은 이 전공정이 그러니까 후공정이 아니라 전공정, 아까 말씀드린 웨이퍼 단위에서 검사를 하는 건데요. 이것 굉장히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전공정 분야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아직까지는 많이 차지하지 못하고 미국 업체가 전 세계 시장의 거의 80~9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에 있는 전공정 검사 장비 업체들은 그 미국 업체의 그 시장을 파고들어서 조금씩 잠식해 들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입니다. 그런데도 실적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YC 같은 업체들을 주목해서 봐주셔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점이 하나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CXL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반도체들이랑 초격차를 좀 유지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해줄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CXL 반도체는 아직 양산을 타지 않은 전 세계적으로 양산 탄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반도체들이 그 반도체 굴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중국 굴기라는 옛날에 그 CCTV의 무슨 드라마처럼, 그러니까 드라마가 아니라 다큐멘터리처럼 각 산업마다 이 중국이 무슨 굴기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합니다. 근데 중국이 어마어마 투자해서 창신 반도체도 그렇고 창신 메모리도 그렇고 막 부도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 투자한 돈이 엄청 많지만 중국은 그런 시행착오를 하고 있습니다. CXL 반도체는 우리나라 그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부분이고 초격차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HBM 같은 경우 중국이 HBM3까지는 쫓아왔어요. 그런데 CXL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 양산을 타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도 투자를 못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를 우리 한국 업체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와는 분명히 시간적 격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선점하는 건 우리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 업체들, TLB나 네오셈, YC 같은 업체들을 주의해서 잘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CXL 반도체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셔서 다들 반도체 이상한 쪽으로 공부하지 않고 정확하게 공부를 해나가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들을 알아봐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이렇게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선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뜨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넥스트레이드 현재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110가지의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봐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 기준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B손해보험 1.55% 강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98,400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S오일은 어제에 비해서 약보합권인데요. 0.17% 하락세를 보이면서 58,200원의 가격입니다. HD현대는 0.79% 강보합권입니다. 76,500원. LG생활건강, NH투자증권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0.15% 하락세를 보이면서 324,500원. NH투자증권은 0.86% 하락세 보이면서 15,020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역시도 16시 20분 기준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어드는 0.37% 상승세고요. 2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3.28% 강한 상승 흐름 가져옵니다. 47,300원의 가격입니다. 파크 시스템스와 시제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파크 시스템스 2.18% 하락세 보이면서 201,500원, 시젠 0.4% 하락세 보이면서 24,700원입니다. 원익 IPS 강한 상승 흐름 가져옵니다. 2.55% 상승하면서 26,100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넥스트레이드 이 대체거래소에서 지난주와 달리 110거래 종목으로 이제 좀 종목이 확대가 되는 모습을 그려 나갑니다. 이 시장의 반응이 좀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파트너님께 여쭤보면서 시장에 어디에 또 주안점을 둬야 될지 이런 부분들까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넥스트레이드라는 시장이 왜 들어왔는지, 이 대체 시장이 왜 들어왔는지 그걸 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이건 넥스트레이드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시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10종목을 시작할 때는 실제로 이게 별 큰 변동이 없지만 100종목이 되고 이게 결국 500종목, 그다음에 900종목까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 거의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은 이 기관 투자자들이 항상 그 시간 내로 이 블록딜을 많이 하던 그런 그 종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넥스트레이드 시장이 생기면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더 이런 시장, 그러니까 블록딜을 시간 외에서 이 프리마켓하고 애프터마켓 이 시장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개인들 큰 손들은 또 이 시장에서 또 자신들의 좀 포지션을 잘 취하면 남들처럼 정규 시장 외에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프터마켓 시장은 여러분들이 정규 시장 속에서 어떤 이 시간 외에서 주가 변동이 많아서 나한테 정규 시장에서 나한테 큰 뭐 손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실 텐데요. 그런 것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대량의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물량을 그 말 그대로 이제 이 정규 시간에 영향을 좀 덜 주면서 빨리 이제 처분하기 위한 그런 시장을 이해하시면 되고, 일단은 그렇지만 이제 개인 큰 손들이 여기에 뛰어들게 되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소한 코스피 150 종목과 200 종목과 그다음에 코스닥 150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간 외에 거래할 때, 지금 이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이제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 거래할 때 이런 종목들을 가격을 좀 주의 있게 봐주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좀 어렵게 여겨지시는 분들 여전히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파트너님께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서 거래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2대1이온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 역시도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저희는 방송에서 안내드리는 방법 이외에 다른 홍보 수단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파트너님 강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다시 강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GTC 2025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IT 업종에서, IT 시장에서 하나의 우드스탁처럼 불리는 그런 그 컨퍼런스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엔비디아가 주최를 해서 매년 열리는 컨퍼런스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기술주들이 대거 참여를 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을 자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데를 한번 갔다 오면 미래를 한 3, 4년 정도 먼저 가서 산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도 국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국내 언론들도 많이 가서 취재를 하고 또 그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GTC 2025는 기본적으로 AI, 인공지능 AI가 기본입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즉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같이 협력을 해서 앞으로의 기술적인 변화나 세상의 어떤 혁신을 가져올 그러한 기술들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여기에 그 주인공이라고 그러지만 그 주인공에 버금가는 그 조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조연들이 바로 한국의 SK하이닉스가 되고 또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AI 지난번에 CES 2025에서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이 피지컬 AI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블로겔이라는 AI 가속기를 가운데 놓고 자기 등 뒤로 로봇들을 쫙 세워놓은 그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자신들의 AI 가속기가 향후 이런 로봇들을 통해서 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시연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생활에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했죠. 요번에 이 로봇에 대한 부분은 좀 적게 설명이 됐지만 AI 가속기인 블로겔의 다음 버전에 대해서 루빈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루빈의 앞으로의 기술 로드맵을 설명을 했죠. 그 로드맵에 따라가는 그 HBM과 CLX 이 반도체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 뒤를 받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SKC가 만드는 이 유리기판, 이게 바로 그 루빈이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이죠. 지난번 CES 2025에 왜 그 젠슨 황 CEO가 이 루빈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은 바로 SK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SKC가 이런 유리기판을 아직 완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젠슨 황이 언급을 안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그 GTC 2025에서는 그 기술이 완성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자신 있게 루빈의 그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죠. 그것이 말 그대로 지금 뭐 우리 언론에서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 기자가 제대로 그 원문을 뭐 영어로 돼서 못 알아먹었는지 제대로 설명을 못한 것이고,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이 확실하게 AI 반도체 자신들의 그 엔비디아의 그 블랙엘 다음에 루빈이라는 모델이 나오고 루빈의 그 다음 후속 모델까지 로드맵을 설명했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자신들의 그 AI 가속기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투자자로서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기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여기서 수익을 가져가는지 이 부분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요번에 이 GTC 2025의 주제는 AI를 중심으로 해서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쪽에서 AI 가속기의 발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이 유리기판을 채용하기로 했고, 또 기존에 서버 쪽에 들어간 건 액침 냉각이라는 것을 채용을 하긴 했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HBM과 CLX 반도체에 대해서도 AI 가속기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그런 반도체로 소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퀀텀 데이를 일부러 만들어서 양자 컴퓨터 최신 기술에 대해 소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CES 때 그 젠슨 황, 여담입니다. 젠슨 황 CEO가 이 양자 컴퓨터는 앞으로 완성되려면 30년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바람에 이 월가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작년 연말부터 해서 거의 한 200~300%씩 주가가 올랐던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폭락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어떻게 보면 퀀텀 데이라는 게 요번에 아예 하루 날짜를 정해서 양자 컴퓨터 업체들한테 이 GTC 2025에서 아예 자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일종의 뭐 속죄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이제 AI 가속기에서 이 블로겔이 가장 그 문제가 있던 건 이 발열 문제였습니다. 왜 발열 문제가 됐냐면, 블로겔 자체가 이 HBM이나 주변에 그 자체 AI 반도체라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연산을 많이 하고, 그 주변에 붙어 있는 HBM 반도체도 적층이 돼 있다 보니 열이 발열 문제가 많이 발생했죠. 일단은 블로겔을 시장에 내놨지만 이걸 사다 쓰는 서버 업체들은 발열 때문에 서버가 다운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 때문에 막 항의를 했죠. 그런데 당장 설계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니네 서버 설계를 변경해라 요구를 했고, 그 서버 업체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들의 그 서버의 설계를 변경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그 모델인 루빈에서 이 유리기판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유리기판을 상용화하는 것을 이 업체들한테 요구를 했고, SKC가 처음으로 해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LG이노텍과 삼성전기도 내놓을 생각이죠. 그렇게 되면 이 전 세계 이 유리기판 시장을 한국 업체들이 또 선도해서 이끌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도 이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서버용으로 사용된 액침 냉각유, 이거는 일종의 기름입니다. 기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석유 회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서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서버용, 데이터 서버용은 굉장히 큽니다. 말 그대로 집채만한 그 데이터 서버들인데 그 안에 발열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다가 아예 그냥 그 불이 붙지 않는 냉각유를 쏟아 붓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냉각유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냉각을 하도록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냉각유를 쏟아 붓는 거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제한이 갑니다. 냉각유를 어느 정도 좀 교체도 해줘야 되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냉각유를 사용하는 방식은 그렇게 광범위하게 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 SK이노베이션, N무브라는 계열사가 있고요. GS칼텍스 또 HD, 현대, 오일뱅크가 모두 냉각유를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이 커지면 또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광통신이 발전한 중국이 선도하는 시장입니다. 그 중국이 선도하는 꼴을 미국이 못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과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나름대로 뭔가 좀 투자를 많이 해서 중국이 리드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한국 기업들이나 미국 기업들이 따라잡기를 미국 정부에서는 희망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에 우리 한국 기업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이 실리콘 포토닉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관련된 스타트업에도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이 실리콘 포토닉스는 중국 업체들이 선도하고 있지만 조만간 우리 한국 업체들이 따라잡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왜냐하면 이쪽 분야는 실리콘 포토닉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AI 반도체에서 저전력에서 AI 반도체가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게 할 수 있고요. 자, 다음. 그래서 GTC 2025에서 핵심 AI 기술들은 무엇이 있느냐? 앞에서 설명드렸던 HBM이라는 건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5세대인 HBM3를 양산을 못해서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들어가지 못했었고 기존에 이제 HBM3에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시장, HBM3 시장을 SK하이닉스가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근데 이제는 이 시장을 말 그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그 8단짜리지만 HBM3 양산 승인을 받게 되면 이 시장은 8단짜리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12단짜리는 SK하이닉스로 이렇게 그 서로 분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둘 다 한국 기업들이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이제 HBM4 그 6세대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삼성전자의 주총에서 삼성전자 경영진들은 HBM4에 대해서만큼은 HBM3에서 겪었던 자신들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주주들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4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을 잘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CXL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표를 일부러 이제 만들어 드린 건 여기에 언급된 종목들을 앞으로 주의 깊게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봐두시면 반도체 전반에 걸쳐서 앞으로 향후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에 따라 주가를 밀어 올려질 기업들을 선별해서 골라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엔비디아 이 아까 말했던 양자에 대해서 넣어줬는데요. 양자 쪽은 우리 쪽은 이 양자 컴퓨팅보다는 양자 암호 보안 쪽입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고 또 관련된 이 강의도 해드린 게 있으니까 앞에 방송을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나라 양자 암호 보안 관련된 이 기업들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수익을 내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GTC 2025의 기술주들을 공략하는 방법은 다른 것 무엇보다도 엔비디아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느냐, 즉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느냐 이거였고 이번에는 삼성전자로 납품합니다. 그리고 AI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지 이게 왜냐하면 이 너도나도 이 HBM을 한다, 뭐 CLX를 한다 이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속습니다. 그리고 R&D가 아닌 실제 매출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맨날 허구헌날 개발만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맨날 허구헌날 개발하면서 뭔가 대단한 걸 하겠다고 그러지만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GTC 2025 관련 뉴스 팩트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걸 100% 다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부분은 투자자 스스로가 내가 투자할 종목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그 공부를 하면서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죠. 자,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파트너님 강의를 좀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좀 들어보시면서 너무 잘 이해가 된다. 같이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생각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전략을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글지글한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좋은 전략들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받아보시고 들어오셔서 참고해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파트너님께서 이제는 우리 좋은 종목들, 앞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종목들 공략주 짚어주실 텐데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종목 지금 보시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후공정의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고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디지털 프론티어를 통해서 SK 하이닉스의 검사 장비를 납품한 이력을 갖고 있는 회사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DI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강의를 깜빡 놓치셔가지고 이 회사를 못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 그래픽 차트보다는 이 회사를 왜 매수하는지 그 매매 이유를 알 수 있는 기본적 분석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냐면 차트는 항상 변하더라도 시시각각 변하는 그 잔파도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매수한 이유를 확실히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면 또 그 매수의 이유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장기 투자를 통해서 발목부터 상투까지 주가를 다 먹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수의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단순히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 자리가 좋아 보인다, 이 자리에서 뭔가 좀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사면 반드시 잔파도에 금세 팔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발목에 사서 무릎에 먹을 수 있어도 무릎 이상, 머리 상투까지는 전혀 못 먹고 옛날 내가 판 가격만 기억하면서 다시 뛰어들지 못하죠. 주식 투자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내가 왜 그 종목을 선택하고 그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DI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랑 주로 거래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그 업체의 반도체 후공정의 검사 장비를 아주 오랫동안 납품해왔던 삼성전자가 볼 때는 믿을 수 있는, 신뢰가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역시 이 업체가 HBM3에 대한 검사 장비도 납품을 합니다. 그 말뜻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엔비디아 향으로 HBM3를 이제 납품하기 시작하면 수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검사 장비에 대한 납품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HBM3뿐만 아니라 그 향후 CXL 검사 장비마저도 여기서 만들어서 납품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 올 하반기에 이 삼성전자가 이 CXL 반도체를 양산할 경우 그전에도 DI는 실적을 좋게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되고 매수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2,000원, 목표가는 29,0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DI는 이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전자가 HBM3 양산을 하게 되면 이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이게 뭘까요? 이게 보면 하늘을 찍고 올라갈 것 같지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하나그룹이 갖고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와 CCTV를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비전이죠. 하나비전의 계열사인 한화세미텍이라는 업체가 반도체 검사 장비를, 그러니까 반도체 이 TC 본드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 TC 본드 하면 한미 반도체를 기억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 한미 반도체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거의 독점적으로 TC 본드를 만들어서 납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독점 시장을 깬 게 바로 하나비전의 계열사인 하나세미텍입니다. 이 하나세미텍은 예전에 그 삼성 테크윈이죠. 그쪽에 이제 있었던 반도체 장비 쪽인데요. 이게 이제 하나그룹에 넘어가면서 하나세미텍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하나비전의 자회사로 비상장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비전을 매수해야만 하나세미텍의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하나비전은
비전은 그 계열사인 하나세미텍을 따로 IPO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봐주시면서 한미 반도체가 독점하고 있던 CC본드 시장을 이 하나세미텍이 참여하면서 경쟁 시장으로 전환시켰다는 점, 이 부분은 향후에도 TC본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갈 거고 HBM 지금 3뿐만 아니라 HBM4에서도 이 TC본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크게 성장할 것이고 그 성장하는 시장에 한화비전이 자회사를 통해서 그 수혜를 볼 것이고 어느 정도 지금은 한화비전을 매수해야만 하나세미텍의 이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화비전의 매수가 55,000원을 보시고 55,000원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좀 보시기에 아시겠지만 그 55,000원은 좀 낮은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 들어서 이 한화비전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분명히 있고 그 차익 실현 욕구에 의해서 하락했을 때 55,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서 잘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손절가는 52,000원. 이 정도 내려가면 이 한화비전의 잘못이 아니라 한화비전보다는 시장 전체의 리스크가 강화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충분히 더 싸게 살 기회도 있고 더 싸게 살 뿐만 아니라 수량도 늘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목표가는 10만 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신 투자자들이 가져갈 몫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한화비전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향후 그 한화세미텍의 IPO까지 덤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이렇게 좋은 종목들 좀 나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생각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이 매수가, 목표가 이렇게 전부 잡아주시는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타고 공부방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공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좀 QR코드가 어렵습니다. 잘 안 뜹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딱 3글자 보내주시면은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가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시고 이 매수가랑 목표가 어디에서 좀 손절을 하더라도 가격을 잡아내야 될까 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마감부터 지금까지 세밀하게 전략을 세워주신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내일 오후 4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